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챕터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폭이 넓죠? 기원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964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책에는요. 기원전 753년부터 2003년까지 쫙 역사가 굉장히 넓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번 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만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기원전 59년 율리스 카이사르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만들고요. 피렌체라는 도시를 만들고 1939년 이제 휴렛 패커드 이제 HP라 하죠. 예. 휴렛 패커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요. 1964년 미국 뉴욕에서는 38명의 목격자의 침묵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가시티라는 내용인데요. 자, 메가시티. 우리나라에서 현재 100만 명 이상이 몰려있는 도시를 승격시켜서 우리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역 도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초거대 도시라는 의미로 한 곳에서만 인구 1000만 명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우리는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 요 세 곳밖에 없었는데 2014년에 와서는 무려 28곳으로 늘었고요. 2030년에는 아시아 24곳을 포함한 41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시티는요. 왜 발생하는 걸까? 이 1000만 명이 그것도 이 대도시라 하더라도 결국 도시일 텐데 1000만 명을 어떻게 꾸역꾸역 넣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대도시, 그러니까 조그만하긴 하지만 이 대도시로 왜 몰려드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접성의 가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접성의 가치, 그 인접성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연계시켜서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인접성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등장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를 예로 든다.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이 지평선의 소실점으로 수렴되는 이미지를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기나 이 선원근법 개념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선원근법의 기하학을 발견한 사람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화가 도나텔로와 마사초라는 화가에게 전수를 하고요. 도나텔로는 선원근법을 얕은 도들새김으로 만든 조각상에 도입을 하고 마사초는 이것을 그림에 적용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그때부터 평평한 2차원의 도화지에 입체감을 불어넣으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예술가들의 도시 집중화가 가져온 부대 효과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예술가들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니 르네상스 미술이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예술 양식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시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뭐 경제 혁신 또는 그럼 정치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혁신 등등등 여러 부문에서의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 몰려드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실리콘밸리의 인접성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실리콘밸리 하면은 IT 기업의 그런 대표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가 되는가?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4명의 기술자들이 서로가 전공 또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지금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역시 실리콘밸리의 인접성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가시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세계 7대 도시 중 하나가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 라고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레키지구와 아데콜리라는 수상촌이 있는데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레키지구는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예요. 고급 빌라가 지어져 있고 뭐 그 빌라 안에 수영장이 있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니고 있는 차들은 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쇼핑할 곳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백화점도 되게 많고요. 그에 비해서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데콜리라는 수상촌은 빈민가 그 자체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슬럼 그 자체, 바로 이 빈민가 아데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도시는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빈민가와 그 다음에 부자 동네. 자, 또한 또 여러 메가시티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가뭄에 시달리면서 1100만 명이 먹을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위험에 처져 있었다고 그래요. 홍콩도 도시 개발에 치중을 하다 보니 기존의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고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건 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를 팔아서 나가게 되더라도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도시의 땅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빈곤층들이 나가서 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판자촌에 살고 있는 거기도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정부에 의해서 밀려 나가는 거예요.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이징은 무리한 개발들을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공업화들을 이룩해 나가면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심해졌죠. 그죠? 예.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고 그 대기오염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미세먼지죠. 자, 또한 이런 메가시티를 이룩했다라는 것이 꼭 좋지만 않다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 책에서는 모여 살지만 외로운 도시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파편화된 현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내 앞에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를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내가 선택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만 알고 지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많이 다르죠. 그죠? 옆집, 앞집, 또 옆에 집, 또 저 건너편에 아저씨 집 다 알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세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다 그런 걸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느니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사느니 사생활을 받을 수 있는 접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파편화된 현대인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뭘 막 터놓고 지내면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서로 막 나누고 자꾸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알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가느니 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생활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각자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탐구죠. 사회탐구방법에서는 키티 제노비스 얘기를 했었을 건데 38명의 목격자의 침묵이 있어요. 바로 앞에 살인사건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저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저 살인사건에 내가 목격했지만서도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38명의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파편화된 현대인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메가시티고 그 다음에 메가시티를 통한 빈부격차 또는 환경 문제 또는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보고 있죠.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가에 대한 실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험적인 시도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주거지에 차량 진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공해가 좀 줄겠죠. 그 다음 원전 대신에,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건물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자연 에너지에 좀 더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같은 곳에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가령 장애인 협동조합 또는 노숙자 협동조합 또는 저소득층 협동조합 아니면은 편부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낸 기업들만 약 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로냐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이 이 도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포르탈레자에 콘준토 마우메이라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주민들이 스스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 스스로 이 은행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만들기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도시는 지금처럼 삭막하거나 또는 뭔가 무엇이 부족해서 또는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살기 힘든 도시에 살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도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시길 원합니까? 또는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울산이 어떤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